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성립되기 전입니다. 철기 시대 이전, 그러니까 구리를 이용하기 시작했던 청동기 시대입니다. 참 아득한 옛날이죠. 그런데 당시 유적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바로 진주 남강 유적인데요. 이 남강 유적은 2500년 전 것으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3년째 22팀이 현장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진주 남강 대평리 유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지 그 마을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2500년 전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강댐 수물 예정지인 진주 남강 상류. 댐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자 이곳에서 2500여 년 전의 유적이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110여만 평에 이르는 유적지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무덤이 하나 발견됐다. 무덤은 덮개돌을 얹은 석관묘였다. 무덤 안엔 250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인골이 남아 있었다. 당시의 인골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몸통과 목. 그런데 인골엔 유독 머리 부분만이 없다. 인골의 머리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일까? 머리 없이 매장된 인골은 고고학 발굴상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국내에서 머리 없는 인골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왜 유독 머리가 없는 것일까? 인골의 자세한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발굴이 끝난 후 인골은 경남문화재연구원에 보관돼 있었다. 보존 처리한 인골은 신문지에 싸서 보관 중이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수습한 인골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골의 상태는 대단히 불량하지만 저희들은 이 인골이 두개골이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의 인골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퇴골의 일부인데 대퇴골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석각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 끝에 바로 이 지금 목뼈 부분이 딱 걸려 있습니다. 목뼈 다음에 인골이 더 나와야 되는데, 두개골이 더 나와야 되는데 두개골이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두개골이 이미 없어진 상태로 매장이 됐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골은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부위가 명확하다. 여기가 목 부분입니다. 목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 팔인데 오른쪽 팔을 갖다 굽혀서 배 위에 놓은 상태입니다. 왼쪽 팔, 여기가 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더 이상 있어야 될 두개골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 인골의 두개골이 이렇게 세워져서 매장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남아있는 인골의 상태를 보면은 오히려 더 단단한 치아가 같이 남아 있으면은 두개골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치아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인골은 분명히 두개골이 없는 채로 매장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산성토양인 우리나라는 1000년이 넘는 인골이 온전히 보존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인골이 흙이 됐다 해도 치아가 남는 일은 종종 있다. 치아는 사람 몸에서 가장 늦게 부식하기 때문이다. 저희들 다른 석관묘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치아만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부스러기 편과 더불어서 큰
아주 단단한 치아들이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치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무덤의 크기도 머리 부분에 여유 공간이 없었다. 이 인골은 매장 당시부터 머리가 없이 묻힌 것이다. (2500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머리 없는 무덤의 주인. 무덤의 주인은 왜 죽었으며 어떤 이유로 머리가 없이 몸만 묻힌 것일까? 머리가 없는 2500년 전의 인골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머리 없이 묘를 쓰는 일은 머리를 누군가가 베어갔다든가 하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매장 당시부터 머리가 없이 묻힌 걸까요? 참으로 궁금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발굴된 유골의 부식이 심해서 왜 머리 없이 매장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무덤에서 인골이 나온다고 해도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머리 없이 매장된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현재 여기 이 남강 유적에서 발굴된 무덤은 모두 40여 기입니다. 그런데 이 발굴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무덤 한 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무덤인데요. 이 무덤은 무덤 주인이 왜 죽었는지 그 사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인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무덤 안에서 나왔습니다. (3년째) 유적 조사가 한창인 진주 남강 태평리는 발굴에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머리 없는 인골이 나온 무덤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석관묘가 발굴됐기 때문이다. 무덤을 조심스럽게 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무덤에선 인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미 인골은 흙이 돼버렸다. 무덤 속에 있던 흙을 떠내 조사해보기로 했다. 무덤에서 떠낸 흙을 물채질했다. 한참을 물채질한 끝에 손에 뭔가 감촉이 느껴졌다. 손톱만한 돌멩이였다. 무덤에서 나온 것은 모두 4개. 돌멩이 4개는 면을 잘 다듬은 돌이었다. 지금 현재 제일 앞부분에 있는 선단부만 확인된 걸로 봐서 아마 이 석가묘의 구조와 그다음 앞부분에 남아 있는 그 화살촉의 단면이 그 능형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세장한 화살촉의 그 일종으로 생각됩니다. 무덤 안에서 나온 4개의 돌멩이는 화살촉의 끝부분이었다. 당시엔 부장품을 넣어 장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화살촉 끝부분만을 부장한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적이 없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 석관 내에 부장되는 화살촉은 거의 완형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 화살촉 4점이 모두 끝부분만 정확하게 거의 뭐 한 1cm 내외를 가지면서 그 확인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그 부장된 유물이 아닌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갖는 그러한 유물로 생각됩니다. 부장품이 아니라면 왜 화살촉의 끝부분이 무덤 안에 있었던 것일까? 무덤에서 발견된 화살촉의 끝부분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냥 깨진 게 아니고 현미경 촬영 결과
화살촉의 끝부분은 강한 충격에 의해 나머지 몸통 부분과 절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화살촉으로 이용됐던 그 암석은 응애암이고요. 부러진 단면을 봤을 때 부식이나 마모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파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 같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화살촉의 끝부분은 부러진 것이다. 부러진 화살촉 4개. 화살촉의 나머지 몸통 부분은 무덤 안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부러진 화살촉이 발견된 위치도 의문스럽다. 발견 당시 4개의 화살촉은 무덤 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 일반적으로 부장품으로 생각되는 석촉들의 매장의 경우에는 석관 내에서 피장자의 머리 부위나 또는 발치 쪽에 가지런한 상태로 이렇게 놓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석촉의 선단부만이 출토되는 예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드문 예고 어떠한 형태를 갖춘 부장된 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덤에 흩어져 있던 4개의 화살촉은 주인의 몸 여기저기에 박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500여 년 동안 남아있던 부러진 화살촉 4개를 무덤 주인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아마 피장자의 사인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결국 화살을 맞고 이 피장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그 당시에 화살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떠한 시대적 상황이 이루어졌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이 날카로운 돌촉이 달린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온몸에 화살을 4대나 맞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덤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 발굴이 진행되면서 무기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무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장 발굴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유례가 없는 이 발굴 결과에 놀랍니다. 도대체 2500년 전 진주 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무덤의 주인들이 무기에 맞아 죽은 것일까요? 이 의문의 열쇠는 무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남강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마을 안에 있습니다. 2500여 년 전 남강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당시에도 이곳은 드넓은 평지였다. 여기서 현재 발굴된 집자리만 해도 90여 채 이른다. 이 집자리에선 전형적인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붉은 토기도 그중 하나다. 2500여 년 전 청동기인들이 이 땅에 살았음을 말해주는 유물이다. 그런데 마을에서 긴 도랑이 하나 발견됐다. 폭이 약 2m. 자연적으로 생긴 도랑일까? 이 땅 자체가 거멓게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땅을 팠던 굴착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퇴적의 결과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만든 흔적이 되겠습니다. 2500여 년 전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이었다. 그들은 왜 땅을 파서 도랑을 만든 것일까? 도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도랑 안의 깊이는 약 1.5m. 위는 넓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진다. 특히 도랑 안은 발이 간신히 들어갈 만큼 좁다랗게 홈을 파놓았다. 발이 낀다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다. 물이 흐르도록 하려는 도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이보다 더 뾰족하게 돼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저희 발굴을 하면서 조금 이동을 위해서 남겨뒀는데 그 외부에서 저기 침입해 돌아가지고 빠졌을 경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V자상으로 굉장히 깊게 파는 것입니다. 깔때기 모양의 긴 도랑. 이 도랑은 마을을 따라 길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굴된 도랑의 길이는 300m. 이 시설물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청동기 시대에 인공적으로 방어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파는 환호 유적이 되겠습니다. 환호 유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외부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깊이 파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방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환호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마을 사람들이 둥그렇게 판 도랑이다. 그러나 방어 시설은 환호만이 아니었다. 환호를 따라 커다란 구멍들이 발견됐다. 지름이 30cm 정도의 구멍은 약 2m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환호를 따라 이어진다. 이것은 또 하나의 방어 흔적이다. 이 시설은 환호 내부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이중 방어적인 역할을 했던 목책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박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기둥 같은 경우는 목책의 목주가 되겠습니다. 목주요? 예, 기둥. 예. 기둥이 되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그 나무를 세워서 책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구멍은 굵은 통나무를 세웠던 흔적이다. 통나무 사이에 나무나 판자를 대고 나무 울타리를 친 것이다. 도랑을 파는 것만으론 부족해서 다시 나무 울타리를 세운 이중의 방어치기. 남강마을 사람들은 일종의 성을 쌓은 것이다. 그 환호가 1차 방어 시설이 되면은 이 목책은 환호를 뛰어넘은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2차 방어 시설로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방어책이 되겠죠. 적이 마을 안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깊이 150cm의 도랑을 파고 환호를 따라 나무 담장인 목책을 세웠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겐 대규모 토목공사였을 것이다. 700-800m 또는 1km 정도 되는 전체 둘레를 그 정도 깊이를 폭을 2m에서 5m, 깊이는 3m에서 1m 그 정도 깊이로 마을 전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땅을 판다는 것은 대단한 노동력이 드는 문제입니다. 또 목책의 경우도 나무를 벌목해야 되고 전부 다 대체로 다 돌도끼입니다. 돌도끼 가지고 나무를 벌목해서 그것을 껍데기를 벗기고 따듬고 해서 나무 25cm 되는 나무들을 열을 지어서 마을 가장자리로 둘려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 기둥과 나무 기둥 사이에 다시 나무 판자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다 이거 걸쳐야 되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대단히 힘든 작업이고 대단히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겁니다. 환호가 마을로 건너오는 사람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면 목책은 공중으로 날아오는 돌이나 화살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다. 그런데 마을을 발굴하면서 또 다른 환호가 마을 한가운데서 발견됐다. 이번엔 약 3m 간격으로 도랑을 2개나 판 2줄 환호였다. 2개의 시설을 함으로써 훨씬 더 큰 효과를 노렸겠죠. 여기에 지나온 사람들은 다시 빠지게 되겠죠. 마을 외곽의 환호와 목책,
그리고 마을 중심에 있는 또 다른 두 줄 환호와 목책. 남강 마을 사람들은 겹겹이 철통 같은 방어 체계를 갖추었던 것이다. 3년여에 걸친 발굴에도 불구하고 2500여 년 전 진주 남강 마을은 아직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것은 마을 외곽에 있는 외줄 환호와 목책, 마을 안쪽에 있는 두 줄 환호의 일부다. 그러나 환호와 목책이 제작될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지난 6월 30일 발굴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까지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환호와 목책의 원래 범위를 가늠해보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발굴팀은 모두 환호의 범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발굴구역 외곽으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경문형 발굴 지역으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밀 형태나 그 내부 그 유물 출도 양상이나 그리고 이 환호 내적으로 나오는 목청들이 이쪽 강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같은 환호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2500여 년 전 환호와 목책은 지금 발굴된 것을 하나로 이은 형태, 마을 전체를 감싸는 모양이었다. 덕분에 마을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2500여 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환호와 목책 같은 방어 시설은 절박한 선택이었다. 환호로 둘러싸인 그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뭐 1차적으로는 우리 어떤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구분해주는 어떤 그런 1차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그런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가 더 발전을 한달까요? 더 어떤 유대 관계가 더 심화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떤 다른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소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공동체를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환호 목책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 생겨났다는 그런 쪽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랑을 판 환호와 목책으로 둘러쳐진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그들이 살던 당시 이 마을에서 항상 적과 대치하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은 이 환호를 파고 목책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마을의 심장부에다가 다시 두 줄로 환호를 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중삼중의 철통 같은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을의 상황이 계속해서 방어를 하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이 극도의 긴장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 대부분 전쟁이 그렇듯이 넓은 영토를 확보하려는 영토 싸움일까요? 애써 담장을 높이 쌓고 울타리를 치는 사람은 분명히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호 목책을 세운 이 마을에도 분명히 외부의 다른 집단이 탐낼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강 유적 주거지 발굴지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특이한 흔적이 발견됐다. 여기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검은 탄화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강가에서 물채질을 해본 결과 조라든지 수수와 같은 그런 곡물들이 검출되었고, 특히 특이한 것은 이 시대의 그 보리 탄화맥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보리 농업이 이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화 곡물의 흔적이 나온 지역의 흙을 물에 넣어 물채질해 봤다. 흙이 물에 씻겨 나가면서 채에는 상당량의 검은 탄화 흔적이 남았다.
어떤 곡물인지 미세 촬영해 봤다. 조사 결과 보리, 수수 같은 곡류로 밝혀졌다. 이미 2500여 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곡류를 먹기 시작했던 것이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경작 방식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있고 또 거기에 또 복잡하게 또 어긋나게 해서 또 하나의 고랑이 있고 그 두 개의 어떤 고랑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 상태인데 비교적 저 사선으로 내려오는 이 고랑은 비교적 이렇게 내부가 단순합니다. 아, 이렇게 비교적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이게 교차돼서 나타나는 이 고랑은 이런 그 타원상의 수열들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어긋나게 양쪽에 두열러서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물을 심었던 그런 장소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청동기 시대 밭이 발견된 것이다. 밭은 두 개가 서로 어긋나게 이어진다. 한쪽 밭엔 구덩이를 파서 작물을 심고 다른 밭엔 씨를 뿌려 경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향의 어떤 경작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지력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어긋난 방향으로 새롭게 또 하나의 또 골을 파서 또 다른 그 경작 유구의 형태를 보이면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아마 작물의 재배 작물의 종류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밭을 번갈아 가면서 경작했던 것이다. 땅 힘을 키워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경작한 밭의 규모는 3,000여 평. 이 넓은 땅에 보리와 수수를 경작했다면 이미 상당량의 곡물을 수확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위의 축적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였다. 농경이 이루어지면은 생산의 과다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생산의 과다는 곧 빈부의 격차를 생겨서 계급이 사회의 계층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계층관계는 한 지역에 있어서의 주민 간에도 계급이 신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경작지를 확보하지 못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좋은 경작지를 가진 곳을 탐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호 또 전쟁이라는 요소를 발발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3,000여 평의 넓은 밭에서 생산된 상당량의 곡식은 다른 집단의 공격 대상이었을 것이다. 침략에 대비해서 식량과 마을을 지키려는 흔적은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집에서도 나타난다. 이곳은 그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공간 내에서는 저렇게 큰 지석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토기들 사이에 크고 작은 돌이 집안 여기저기 놓여 있다. 석기를 만드는 데 쓰는 일종의 숫돌인 지석과 만들다만 석기가 발굴됐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반제품입니다. 만들다가 만 거죠. 어떤 반제품? 이 화살촉을 만들다가 만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일부 경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갑니다. 이렇게 갈죠. 갈아서 자기의 모양을 만들어 가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오면은 이것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물을 적신 다음에 최후의 공정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형태의 이제 돌을 석재를 만들어 구해서 갈아서 가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석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석기를 제작하는 공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돌로 만든 무기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아마도 그 공간을 분할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집자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작업 공간, 이어서 그 이제 묘역이 설치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마을이었네요. 대단히 큰 마을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그 뭐 묘지나 주거지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큰 집단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 밑에 각기의 어떤 분화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기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여기.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화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남강마을. 여기서 옥을 가공했던 흔적이 발견됐다. 집터에서 나온 옥 부스러기와 가공하다 부서진 옥 조각이 그것이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옥 가공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었다. 옥은 농기구나 무기 같은 필수품이 아니라 장식품이다. 게다가 옥 원석을 가공해서 옥 하나에 구멍을 뚫는 데 한나절이 걸릴 만큼 옥 가공은 고도의 기술과 시간을 요한다. 농사를 지으면서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옥을 가공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옥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동시대의 분모 유적에서 나타나는 옥은 그 피장자의 그 신분, 사회계층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옥을 치장한 사람, 이런 피장자의 경우에는 당시 정동기 시대에 있어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신분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강마을의 배치는 그들 나름의 도시계획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선 옥 제작소, 그리고 다른 한쪽에선 일반 토기를 만들었다. 무기류 등 석기를 만들던 석기 제작소도 따로 있었다. 작업에 따라 분업화가 됐던 것이다. 이것은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지배층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였다. 가족이나 혈연 중심의 사회 구조가 계층 중심의 사회로 옮겨간 것도 이 무렵의 일로 추정된다. 그 전에 보이던 혈연적인 이런 그 유대 관계를 보셨던 지배 구조 배치가 이제 그 지역 공동체의 하나로서 집들이 어떤 그 두세 개 단위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막 혈연적인 이런 어떤 그 유대 관계가 이제 붕괴되는데, 그 붕괴되는 것은 물론 그 마을 전체를 뭐랄까 지배한다 할까요? 좀 조절하는 그 우두머리 수장이랄까요? 뭐 그런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혈연보다는 어떤 지역 공동 전체의 어떤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그 사회의 어떤 그 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어떤 그 전쟁과 같은 어떤 그 위기 상황 때문에 어떤 그런 지역 공동체의 어떤 그런 구조로 일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호와 목책 안에 살던 사람들. 그들은 지배층의 통솔력 아래 있었고 환호와 목책도 이런 마을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당시 남강가에 살던 일반인의 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땅을 판 바닥은 불처리를 해서 단단하게 하고 먼저 중간에 2개의 중심 기둥을 세운다. 그런 다음 이 기둥을 중심으로 보조 기둥을 세워 집을 지탱하게 했다. 자, 이 집은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500년 전 남강가에 살던 사람들의 집을 가상 복원한 것입니다. 강가였으니까 이렇게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갈대로 지붕을 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파서 집을 지었군요. 이 무릎 깊이 정도의 땅을 파들어갔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반지하 주택인 셈입니다. 이 발굴된 집터의 바닥은 아주 딱딱한데요.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이 바닥을 불처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토기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것은 발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 토기는 요즘의 솥이나 또는 식기 용도로 쓰였지만은 곡식을 저장하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즘의 부엌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 커다란 돌들이 놓여 있는데 아마 여기가 작업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돌에서 무슨 색이 나는데 이 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 가공이 되지 않은 이 옥 원석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원석을 가공을 하려던 것 같은데 이 바닥이 좀 거친데요. 그러니까 이 옥을 이 돌에다 이렇게 문질러서 아마 그 모양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면 이쪽 것보다는 그 면이 좀 약간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선 1차적으로 모양을 다듬고 여기서 2차적으로 이 부분적인 그런 세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 가운데에는 이 구덩이가 있는데 이 깊이를 보니까 이 다리를 안에 넣고 앉으면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앉아볼까요? 여기에 가장 고운 숫돌이 있는 걸 보면은 이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좁은 공간이지만은 용도에 따라서 일하는 구역이 아주 잘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어떤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아마 한 곳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낼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돌 하나를 다듬는데도 작업 순서에 따라서 분명하게 공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사람이 분업해서 일을 한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은 이 무덤의 주인도 이 평소에는 이 석기나 옥을 가공해서 만들고 이 밭을 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이 밭이나 마을을 지키는 이 전사였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 무덤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무덤의 주인은 이 전쟁의 와중에 목숨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숨을 앗아간 그 원인은 화살촉이었습니다. 이 무덤에서 나온 부러진 화살촉으로 어떤 화살에 맞았고 또 당시의 무기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이 맞았던 화살촉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이쪽 부분에 있는 이런 화살촉과는 역시 선단보의 모양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부분에 있는 화살촉의 선단보 형태와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화살촉은 능형 화살촉으로 밝혀졌다. 능형 화살촉은 화살촉 가운데 가장 발달된 형태로 사다리꼴 모양이다. 이 두 화살촉을 비교해 보면 일단 형태상으로 보아서도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살촉은 그 앞단계에 유행했던 이런 단면 편육각형. 굉장히 얕네요. 예, 여기 옆에서 볼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이 편육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화살촉에서 이러한 능형 형태의 화살촉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능형 화살촉은 이전식의 화살촉에 비해 두껍고 크다. 양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다듬었는데
약 700년 뒤에 나오는 삼국시대 화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지금 이 단면 능형의 그 화살촉은 그 편육각형의 화살촉보다 그 무게가 무겁고 규모 면에서도 거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그 파괴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얇은 편육각형 화살촉과는 달리 크고 무거운 형태로 발전한 능형 화살촉. 이런 무기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청동기 시대 중기 되면 이제 무거운 화살촉이 나타나는데 앞시기에 가벼운 화살촉보다는 뭔가 좀 뭐랄까요, 좀 강력한 어떤 그 파괴력이랄까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어떤 그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저는 좀 더 큰 동물들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라기보다는 아마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충격을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쟁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결이 이렇게 있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돌로 화살촉을 만들었는지 실제 제작해 보기로 했다. 먼저 산에서 화살촉을 만들 만한 돌을 찾아봤다.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요, 우리보다 더 머리를 많이 쓰시고, 예를 들어서 화살촉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뭐 칼을 넣어서 화살촉 가르는 걸 만들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이렇게 화살촉으로서 쓸 수 있는 이런 얇은 돌이 이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또 이렇게 갈고요. 이게 숫돌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 돌이나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만들려는 무기의 종류에 따라 단단한 돌을 고른 뒤 모양을 잡기 쉬운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보이죠? 화살촉은 결대로 쪼개지는 돌을 얇게 깨뜨린 다음 숫돌에 간다. 눈대중으로 모양을 잡아나갔지만 10분 만에 돌 화살촉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다루기 쉬운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가능했을 것이다. 화살촉의 무게에 따라 화살의 무게도 결정된다. 화살과 화살촉의 무게가 맞지 않으면 화살이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살은 화살촉보다 4배 정도 무거워야 한다. 같은 부피와 무게를 갖는 나무를 골라 화살로 다듬는 것이 화살의 생명이다. 그런 다음 화살촉을 넣을 부분을 잘라내고 돌 화살촉을 끼운다. 돌 화살촉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을 썼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따라서 물고기의 내장을 끓여 만든 풀을 바르고 동물의 심줄로 감아서 묶었을 것이다. 그래야 돌 화살촉이 화살에 단단하게 붙어 목표물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화살의 수평을 맞춘 다음 깃을 단다. 날개를 붙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중에 이게 방향 조정이죠. 배로 말하자면 키 방향. 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가요. 그 목표에 자기 원하는 목표에 보낼 수 없고 나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꼭 날개를 붙여야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화살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보낼 수가 있죠. 돌 화살촉을 박은 화살은 전쟁에서 유용한 무기였을 것이다.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무기는 모양보다 이렇게 성능에 치중하게 된다. 화살촉도 마찬가지였다. 청동기 시대 전기에는 화살촉을 꼽는 그 자루 부분이 2단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복잡합니다. 그거 만들 때 잘못해서 실패를 하면은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까다롭죠.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 중기가 되면은 자루 부분이 하나로 그냥 미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제작하는 데 있어서
성공률이 제작 성공률이 높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어떤 그 노동력이 단축이 되고 대신에 이제 이 자루를 꼽는 그 기능은 발달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단순하게 하면서 그 삽입하는 그런 기능은 뭐 좀 더 단단하게 길러박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마 강구됐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아마 그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형태가 청동기 시대 중기에 나타나는 무기의 어떤 그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희귀한 재료였던 청동이 무기에 주로 사용됐던 것만 봐도 무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무기는 돌도끼나 성능이 강화된 화살이었을 것이다. 각종 무기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청동기 시대. 당시 무기가 발달했다는 것은 전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렇게 생긴 화살에 맞아 이 무덤의 주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화살촉 끝이 이 돌로 만든 것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묵직한 게 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았다면 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화살로 공격한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아직 발굴이 진행 중이어서 짐작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강 마을처럼 목책이 있고 그 목책 안의 마을에서 이 쌀과 같은 곡식류가 대량으로 발견이 됐던 부여 송국리입니다. 이 부여 송국리는 최근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이 발굴이 됐는데 이 부여 송국리와 이 진주 남강 유적은 이 집자리의 유형이나 또는 이 출토된 유물로 볼 때 같은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부여 송국리에서 발견된 집터입니다. 여기저기 물건이 흩어져 있는데 이 집이 불에 타서 이 기둥과 석가래가 그대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흔적이 바로 전쟁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이 송국리의 전투는 어떤 상대가 서로 만나 싸웠던 걸까요? 지난 1974년 최초로 발견돼 20여 년에 걸쳐 발굴된 부여 송국리 유적은 산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밭이었던 곳에서 청동기 시대 마을이 발견됐다. 발굴 당시 마을 안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집 자리가 네모난 모양을 띠고 있는 이 집처럼 불에 타서 지붕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버린 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마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송국리에서도 목책이 발견됐다. 진주 남강에서 발견된 목책과 마찬가지로 가지런히 늘어선 목책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전쟁에 대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목책한 마을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 났다. 그것은 전쟁에 의한 화재였다. 송국리 유적의 경우에 목책이나 환호로 둘려져 있는 그 마을 내에 많은 방영 주거지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약 한 70% 이상이 다 화재에 의한 소실된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위에 둘려져 있던 목책도 같이 불이 탔다는 거죠. 목책이라는 방어 시설이 전체적으로 같이 불탄다는 것은 화재하고 주거지만 불타는 경우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분명히 그 당시 어떤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만 탄 것이 아니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세웠던 목책도 불에 탔다. 집에 불이 난 것과 같은 시점에 목책도 불탄 것으로 확인됐다. 목책에 불이 난 이후 이 마을엔 큰 변화가 생긴다. 네모난 모양의 집자리가 동그란 집자리로 바뀐 것이다. 이 마을엔 없던 동그란 집자리가 목책이 있던 자리까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다. 기존의 방영주거지인들이 계속 송곡리 지역에 이렇게 거주해 오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원형주거지인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건 그거와 동시에 목책을 파괴시키면서 방어시설인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단순한 어떤 집단 교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집단 교체가 아닌 전쟁으로 생긴 변화였다. 원래 네모난 집자리만 있던 마을은 목책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그런데 건너편 구릉에 살던 동그란 집자리 사람들이 마을을 공격했고 마을은 순식간에 화염에 뒤덮인다. 전투 끝에 네모난 집자리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네모난 집자리가 있던 곳을 동그란 집자리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그란 집자리 사람들의 승리였다. 그 결과 네모난 집자리는 사라지고 동그란 집자리가 송곡리 언덕을 지배하게 된다. 동그란 집자리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동그란 집자리 사람들의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주로 석기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석기를 이용해서 마을을 급습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막 90% 이상이 거기에 큰 숫돌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서 거기에 뭔가 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거나 갈았던 그런 흔적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역시 어떤 원형주거지들은 이동성이 강하면서 어떤 도구나 무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런 도구들을 많이 제작했던 어떤 그런 형태의 주거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그란 집자리가 있는 언덕 너머에 살았던 네모난 집자리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네모난 집자리에선 토기류와 농기구가 주로 출토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량의 탄화미도 발굴됐다. 네모난 집자리에 살던 이들의 식량은 동그란 집자리의 공격 대상이었을 것이다. 식량을 뺏기 위한 마을 간의 전투. 동그란 집자리 사람들의 승리였지만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됐다. 원형주거지가 방형주거지의 마을 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존의 방형주거지인들이 시설해 놓았던 목책을 목책이나 환호시설을 수리하거나 또는 일부 새로 시설을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당시 원형주거지인들마저도 방형주거지인의 마을 내부에 들어와서 전쟁이나 어떤 갈등에서 방형주거지인을 몰아냈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목책이나 환호라는 그런 방어시설을 했다. 이런 거는 결국 이 원형주거지인들마저도 그 당시에 어떤 집단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거에 항상적으로 대비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세를 갖추었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란 집자리와 네모난 집자리의 전투는 이렇게 동그란 집자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이 지도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마을에서 환호나 목책이 발견된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강을 따라서 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환호나 목책의 흔적이 전국적으로 발굴된다는 것은 당시 이 한반도 전체가 진주 남강이나 부여 송국리에서처럼 아주 치열한 전쟁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단순히 땅을 넓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식량 전쟁이었던 2500년 전의 전투. 전쟁 그 자체는 비극이었지만 이 시기의 전쟁은 한반도 남부에 사만이 들어서고 나아가서 삼국시대로 발전해가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주 남강 대평리에서 발견된 집이나 무덤들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